뉴스업 시작합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무안은 1시간에 14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한 명이 숨지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였는데 전남 호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어제 저녁에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곳 무안국제공항 일대에는 저녁 8시를 전후해서 1시간 동안에 무려 142.1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사 지붕이 새면서 청사 안으로 빗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안에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모두 300mm 가까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8시쯤에 이곳 바로 옆 무안군 현경면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A씨는 800m쯤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A씨는 비가 많이 내리자 굴삭기로 하우스 배수로를 내다가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군 보건소 일대 등 무안읍과 한평읍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읍에서 고속도로로 가는 길 등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물이 빠졌는데 영산강 일대에는 여전히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전남과 광주 소방에는 크고 작은 신고가 수백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60여 곳이 통제되고 침수와 산사태 우려에 주민 200여 명이 미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내린 비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았는데요.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다며 비 피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충청권에도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특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천 수위가 올라오면서 하상도로의 통행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 밤사이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현재는 충청권을 모두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이곳 충북을 포함해 충청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보령 외원도에는 156mm, 부여 97mm, 청양 9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74.6mm, 대전 55mm, 충북 옥천 61.5mm, 영동 61mm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선 나무 쓰러짐 등 9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도로 침수 등 6건의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대부분 경미한 피해로 확인됐다면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충청권에도 오늘 비가 더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에는 오늘 1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고 내일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진 않았지만 충청권은 지난달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설물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은 충청권 전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크고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곳도 있겠습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출입을 자제하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시청자께서 저희 YTN에 폭우 관련 제보를 보내주셨는데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던 급박한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겼고 불어난 물은 식당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물바다로 변한 도로 위를 한 시민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인근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주민들이 우비를 쓰고 나와 지하 주차장 입구를 물막이 판과 모래주머니로 막고 있습니다. 험남 시작했네. 어떡해. 도로 위로 거센 물살이 지나가더니 마치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승용차 보닛 위까지 물이 넘쳐 흐릅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보지만 빗줄기가 거세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맨홀 뚜껑 위로 물이 솟아올라 도로는 금세 침수됐습니다. 자동차들은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긴 채 아슬아슬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 봉투가 둥둥 떠다니고 버스가 물살을 힘겹게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근 상가까지 물이 들이닥쳤고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오는 물을 헤치며 걸어가는 시민의 모습이 아슬아슬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젯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요. 이현우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밤사이 어디에 얼마나 비가 왔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비는 어제 오후죠. 그러니까 3일 오후부터 주로 서해안 지역부터 주로 시작했고요. 가장 많이 온 곳은 방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전남 무안공항 지역이었습니다. 저녁 7시 1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142.1mm, 그다음에 누적 강수량은 289.6mm를 기록했고요. 예. 광주 지역에는 저녁 한 8시, 9시부터 정도부터 시작해서 시간당 약 80mm 내외, 그다음에 누적 강수량은 약 200mm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는 주로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왔었고, 그 비가 이제 점점 시간에 따라 이동하면서 새벽에는 주로 경남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시간당 80mm, 그리고 경남 지역 대부분이 시간당 한 70mm 정도 내외의 비가 왔었어요. 합천 지역에는 212.7mm, 그다음에 창녕 지역은 187.5mm 등 주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 지명을 따라가 보면 한 경남과 경북의 경계선, 그 선을 따라서 많이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편차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안 지역에 289.6mm라는 비가 올 동안 바로 남쪽이죠. 목포에는 같은 시간대에 시간당 12mm밖에 비가 오지 않아서 지역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남 무안은 어제 저녁 1시간 시간당 강수량이 142mm를 기록했는데요. 30mm만 돼도 우산이 소용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체감상 어떤 수준인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당 30mm만 넘어도 사실 차를 운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시간당 100mm 정도가 되면 제가 한번 이 비를 거리에서 맞아본 적이 있는데 예. 우산을 쓰고 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우산 위로 이제 비가 아니라 위에서 누가 이렇게 물을 쏟아붓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굉장히 강한 비입니다. 최근에는 시간당 100mm가 지금처럼 이렇게 꽤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관측 이래 한 번도 오지 않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반도 곳곳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조금 전에 목포와 무안이 인접한 지역인데도 강우량에 큰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이제 밤 사이 우리나라에 온 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충남부터 전남까지 그러니까 한 1-200km 정도쯤의 강한 강수대가 이렇게 폭우로 지나갔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이에서 아주 강한 강수가 있는 비구름은 한 30km 정도 내외의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를 가진 구름들이 이제 여기저기 박혀 있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한 비구름이 지나가는 곳은 200mm가 넘는 이런 비가 오기도 하지만 그런 강한 구름에서 조금만 비껴가도 뭐 1-2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네. 또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대 250mm가 더 온다고 하는데 특히 영남지방에 집중될 거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선 현재 강한 비는 한반도를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더 영상들을 보면은 주로 강한 비가 대한해협이라든지 약간 좀 더 일본에 치우친 그런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비가 좀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주로 산발적으로 강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올 여름은 비가 내렸다 하면 그야말로 물 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뭡니까? 예, 사례마다 사실 원인이 좀 다릅니다. 말씀해주신 이번 비는 바로 며칠 전까지 우리나라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서 폭염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강한 비가 오려면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조금 우리나라 약간 동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이유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태풍 3개가 연달아서 북태평양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태풍 9호와 태풍 10호가 일본 동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약화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8호가 있었는데 그 태풍 8호가 세력이 약해졌지만 그래서 저기압으로 변질이 됐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우리나라로 많은 수증기와 함께 우리나라 접근해 오면서 그렇게 비가 내린 그렇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폭우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비가 밤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밤에 그런 비가 오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하나의 원인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야간에 우리가 하층 제트라고 하는 지면에서 가까운 고도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그런 하층 제트가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야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야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기가 점차 식으면 해상 쪽에 이제 정체했던 저기압이 육지로 상륙하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의 원인으로 모두가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해상 쪽에 머물러 있던 저기압이 야간이 되면서 한반도에 접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날씨를 보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데요. 폭염이 폭우를 부른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내린 비는 폭염이 부른 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세력이 좀 약화된 틈을 타서 폭우가 내렸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염이 폭우를 부른다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운 공기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이제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모인 곳에서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아직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비가 태풍이 상륙한 것은 아니지만 태풍의 네. 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비가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을에는 몇 개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해에 2-3개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평균적으로 2-3개 정도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추세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가을에 비가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올까요?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 가을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 하에서 점차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대기 중에 점차 수증기가 많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수증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대기 중에서 상승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가면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지구 온난화 경향을 따라가면서 이번 가을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를 따라간다면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잘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교수님 그리고 광주 전남에는 이번에 낙뢰 그러니까 벼락도 1,600번이나 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특히 단 하루 만에 한 달치 수준의 낙뢰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낙뢰가 지상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낙뢰가 형성되는 원인은 구름 안에를 보면은 얼음 알갱이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예. 이런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이나 어떤 뭐 물질을 문지르면 이렇게 정전기가 생기는 것처럼 구름 안에서 이런 얼음이라든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전하가 한쪽으로 모이고 이것이 일순간에 방전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천둥 번개 혹은 낙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천둥 번개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 때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고요. 주로 비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지상에 있는 장비들을 고장시키는, 고장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전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특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보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김 여사도 주가 조작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한 차례 방문 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결국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고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가 출석하면 이번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4일엔 공천 개입 의혹의 중요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합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관련 의혹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창원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 공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이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인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이 청탁성 투자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조 부회장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HS 효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특검팀의 강제력 행사 방침에 공식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보가 직접 현장 지휘한 체포영장 집행에 수위를 입지 않은 채 거부했습니다. 충돌을 우려해 일단 물러섰던 특검팀은 2차 집행 각오를 다졌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7일까지지만 전날인 6일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된 만큼 이번 주 초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교정당국이 실제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무부도 협조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교정당국이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향후 영장 집행에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왔던 만큼 추후 영장 집행을 놓고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해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더 숙고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등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맞서 무제한 반대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여야 대치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더 센 상법 등입니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등을 따랐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산업마비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사로막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리한 입법 폭주라며 반대 의사를 불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내란에 사과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대치와 충돌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자 관계부처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 보고의 원칙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응급 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남 저도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상 휴가를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런 뭐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이 폭우 예보와 관련해서 문제는 그러니까 이 폭우가 폭우가 왔을 때 사후 복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칠 정도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미리미리 좀 선조치를 하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폭우와 관련된 부분과 해서는 뭐 지난번 우리가 폭우가 왔는데도 그 사실 폭우가 지금 지지부진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이 재해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휴가를 어쨌든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휴가를 가지고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 거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휴가는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수해로 인한 또 그다음에 폭우 예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있지만 대통령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수해가 예방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저는 그게 선진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일들은 시스템과 어떤 그 안정된 훈련된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국가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면 그것 또한 만기칠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야당으로서 대통령이 왜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뭐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도 지금 2달 동안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미 정상회담도 눈앞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당정 관계 또 어떻게 끌고 갈지 그다음에 산적해 있는 외교 통상에 대한 문제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휴식을 통해서 좀 재충전의 시간뿐만 아니라 구상의 시간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 방지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 휴가를 직결하는 거는 좀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로 너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휴가를 갔지만 사실상 더 바빠 보이는 이유가 산적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는 언제 정도가 될까요? 일단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 돌아오면서 한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내에 있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시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정을 본다고 한다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휴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지금 제 80주년 강복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복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내고 또 대규모 특별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규모와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도 또 지금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8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일간 신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 24일부터 28일까지로 지금 이 적시를 했던데요. 뭐 그거는 뭐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의 내용이겠죠. 예. 지금 당장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대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쌀 시장이나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엇박자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국방 예산 정액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등 정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그리고 이 미국과의 사전 물밑 교섭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용을 거의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광복절 특사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서 고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조국 전 대표가 이 지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년 징역을 그러니까 선고받고 아직 형기의 3분의 1을 통과하지는 그러니까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이 조국 일가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그 정도로 상당한 뭐랄까 대가를 치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사실 정치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였다는 그런 부분들에 또 부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일종의 검찰 피해자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국민의 여론 자체가 상당히 그때 당시 딱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광복절 특사 두 가지 전망에 대해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25일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예. 지금 9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빠르게 만나겠다는 화답을 했기 때문에 25일 정도가 어간이 되지 않을까. 조현호제 외교부 장관도 아마 그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걸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번 그 청남대, 그 청해대죠. 청해대 저도별장인데 여기에 나인홀 골프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골프 동맹을 한번 라운딩을 통한 골프 동맹을 갖자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이 골프를 이번 사실 스코틀랜드 방문에서도 또 자신이 소유하는 골프장에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뭐 골프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외교의 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도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저도를 택한 것도 청해대를 간 것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지금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산적한 것은 국내 정치에서는 지금 뭐 이제 새롭게 출마한 여당과의 관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익에 관련한 통상 안보가 모든 것이 걸린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담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초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는 구상을 내놓거든요. 과거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금융실명제 같은 이제 이른바 청남대 구상도 내놓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오히려 축적의 시간 혹은 어떤 그 좀 뭔가 새롭게 꺼낼 수 있는 대통령의 그 국정 전반에 걸친 그런 카드를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말하자면 성찰의 시간도 갖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광복절 특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광복절 특사 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기류도 그렇고 8.15 정도가 되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법무비서관실에서 어느 정도 명단을 지금 추려놨고 그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8.15 특사에 정치인들이 포함되면은 이 자체가 전국의 트리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민생사범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말하자면은 중죄를 짓지 않았으나 조금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사면할 것 같고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또 취임 첫 해에는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국 전 대표 같은 휘발성 있거나 매우 같은 논쟁적인 이런 사안들은 아마 조금 피해서 뭐 1월이라든가 3월이라든가 내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원래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당선이 설사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 개 법안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몇 번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시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딱 지향점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 법안을 이제는 뭐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권이 된 집권 세력으로서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멈칫멈칫한다는 것은 지지층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신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배신 뭐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골든타임 안에 무조건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강한 기류가 지금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민주당 내에 완전히 합의되어 있는 하나의 일종의 정치적인 명분과 이런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그 행동에 대한 이 힘이 훨씬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살라미 작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쪼개기 그러니까 그 법안 하나씩 쪼개가지고 하루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호미로도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것이 뭐 일종의 뭐랄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그게 굴복해서 추진한다는 식 또 내지는 뭐
노형 방송, 노조에게 방송국을 그냥 갖다 주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정치적인 구호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런 그 딱지를 붙여서 반대만 했지. 이 사실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왜 이 법안이 이 지금 발의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전혀 도외시 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그렇게 반대만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민주당의 이 추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반대 입장은 계속 명확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대안을 내놨죠. 노동 3법 노란봉투법은 이제 일종의 그 배임죄라든가 그다음에 귀책사유 노동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묻는 그런 좀 전향적인 안이 도입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이사회의 그 과다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객관성 그다음에 중립성이라는 측면 보장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대안들이 법안에 얘기할 대안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냥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논쟁적이고 사실 우리 사회에 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은 조금 좀 그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봐야 되는데 마치 이제 정청래 그 신임 대표는 뭐 추석 전까지 뭐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데 뭐 추석이라는 시간이 무슨 뭐 관세협상 데드라인처럼 뭐 법에 정하신 절대적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은 오히려 사회적 수기라든가 그다음에 공론 과정들을 거쳐서 이 법이 시행될 때 가장 먼저 부작용들을 줄여내서 착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도외시하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추석이라는 데드라인을 하겠다. 이 추석이 민심을 또 말하자면 그 들어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할 경우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을 좀 해야 한다. 물론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걸 해봤자 여론전의 성격밖에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종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여당이 힘은 가졌으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절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만한 권력이라는 또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은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지금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사실상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협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 당심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밀어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개혁 입법에 대한 골든타임 내 완수 이런 부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이 중요한 명령, 국민 명령으로 아마 지금 새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것이 하나같이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수사권을 어디다가 이관할 것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신설기구로 만들 경우에 그럼 이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설랑설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합의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단기간 내에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지금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리고 또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방송사법이 통과되면 방송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만 그러나 신문을 포함한 이 지금 방송도 지금 해당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가 언론의 강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대법관 정원 문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법의 이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민심을 수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심의 빌드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범했다가 민심이 등을 돌릴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청래 대표는 잘 알려진 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초강경파로 좀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면 국민의힘에 참여가 없었으면 이번에 계엄을 종식시켰을까요? 저는 200석이 넘는 그 투표에서 국민의힘에 참여가 있었잖아요. 당대표도 갔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내란당입니까? 그리고 내란은 탄핵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근데 왜 내란당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헌정당으로 심판해가지고 당을 없애겠다고 합니까? 저는 역대 여당 대표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구상은 드러낸 적이 있어도 야당을 적대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없애겠다고 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말 그대로 지금 집권한 지 3개월 채 안 되는 지금 여당 대표인데 국가적 아젠다보다 정치 얘기를 먼저 하는 분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협치를 통해서 지금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여당 대표의 지금 역할이고 그 지위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여당 대표, 과연 이게 지금 정치의 시간으로 이게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성 발언 쏟아내는 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건 성과를 내는 과정인데 이게 야당의 도움 없이 가능합니까? 그럼 일당으로만 가능한다면 상권 분립은 왜 하고 정치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통합, 실용, 협치를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는 야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정말 불합리와 모순점을 어떻게 앞으로 불일치를 좀 극복해 나갈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과제를 더 생각하는 그런 분이 돼야지 지금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상징성만 드러내는 건 이건 굉장히 저는 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다양한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 의원, 한정혜 의원을 각각 임명했는데 탕평 인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이나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파 색채가 옅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정청래 대표가 당 수락 연설에서 대표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을 찍지 않은 박찬대를 찍었던 의원들도 나는 같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탕평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정책위 의장을 맡은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정책위 의장을 한번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이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청래 지금 대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한 이 3개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나름대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감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승래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통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 당내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있을 수도 있는 당내의 여러 가지가 개파간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잘 한번 그러니까 아울러서 가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담긴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정혜 의원 정책위의장에 한해서 좀 질문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이 기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공교롭게도 교체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에도 좀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정희 의원은 이제 노동 환경 전문가죠. 그다음에 노동 쪽에도 좀 전문성 있고 환경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또 장관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수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한정희 의원으로 지금껏 교체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새 지도부가 오면 뭐 세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에서 인선을 합니다만은 좀 그런 시그널이 있다. 제가 오늘 아침 저 조간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거 지금 사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 그렇죠.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그 개정을 요구하는 숫자가 11만 명이 청원을 넘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식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실 정치인이 그렇게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일종의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적대감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신임 지도부가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성 혹은 또 여론에 대한 조응성 이런 측면에서 좀 이번에 인선을 또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정 대표의 그 강성 이미지와는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정 대표도 최고위원회에 얘기를 들어서 새롭게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인데 지금 구도를 보면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비전 발표 내용을 보니까 통합, 과거와의 절연 이런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찬탄, 반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반탄 세력이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 바로 통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우리가 통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이 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반탄 세력이 이야기하는 통합 자체는 약간은 과거 회귀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절연을 완전히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극렬 지지층을 함께 포용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이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내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국민의 이 민심이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숙제가 여전히 지금 이 반탄 세력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찬탄 세력이 과거의 전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뭐 이 사실 지금 송원석 비대위 체제이긴 합니다만 그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그러니까 내세우려고 했던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 그 특히 인적 쇄신에 대해서 당장 이 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과감하게 거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반탄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의 전망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찬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밝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칫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에 대한 경쟁보다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전환길 이런 이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종의 팽가르기 싸움처럼 진행될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후보가 5명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주진우, 조경태, 장동혁. 지금 이 5명 중에 1명은 이번 주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특정을 거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추세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의원 정도가 4강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은 제가 좀 보기에는 이번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이고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컷 구도는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이지만 실제 4강 가면 당원 80대, 결국 국민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위원정당 심판하겠다고 하고 실제 그럴 기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찬탄과 반탄, 그다음에 당의 혁신과 쇄신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청래에 누가 맞서 잘 싸울 수 있는 리더인가, 지도자인가 이게 아마 오늘부터의 핵심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청래와 잘 싸울 수 있는 야당 대표, 그다음에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거센 여당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돌격형 우리
당대표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고 당원 80으로 구조로 넘어가는 순간 아마 반영될 것이고 또 당원 80% 투표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어떤 적대감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의 시계를 뒤로 돌리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당선이라는 게 야당 대표의 선출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이 퇴행으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더 적대적인 증오의 정치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원내대표도 메시지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비로소 저는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통한 국민의힘도 새로운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남은 2주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강대강 구도에서는 중간지대를 표방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에 내린 큰 비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극한 호우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극한 호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남 무안에는 어젯밤 8시 142.1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극한 호우 기준에 약 2배 가까운 비가 1시간에 쏟아진 겁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전북 순창, 광주광역시, 전남 흑산도에도 극한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네, 시간당 강우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밤사이 동안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역시 전남 무안입니다. 강우량이 289.5mm에 달합니다. 무안의 8월 평균 강수량이 204mm인데 한나절 만에 한 달 내릴 비보다 많은 양이 쏟아진 겁니다. 광주광역시에도 197.5mm의 큰 비가 왔고 폭우 구름이 전남에 이어 경남을 강타하면서 경남 합천에도 212.3mm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소멸한 8호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남부를 통과하며 밤사이 100에서 3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비가 또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남의 비가 약화했고 또 경남에 남아있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지적,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낮 동안에도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소나기만 지나겠지만 문제는 모레입니다.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며 이번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무안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났습니다. 네, 인근 한평과 광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남 무안에 내린 비는 142.1mm. 이 지역 1년 평균 강우량의 11%에 해당하는 비가 단 1시간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무안군 거의 전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겼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농지에 물이 차오르자 물길을 내기 위해 굴삭기로 긴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농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급속히 불어난 물로 무안 신촌 저수지의 범람 위험이 커지자 저수지 수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무안만큼은 아니지만 시간당 87mm가 쏟아진 인근 한평과 광주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평 5일장 주차장에는 차들이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고 도로인지 강물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주에서는 서광주 IC 인근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자 진로가 막힌 자동차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전남 지역의 폭우는 심야가 되면서 기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장대비가 내려 추가 피해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시간당 50에서 7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의 강도에 따른 위험도와 대처 방법은 무엇일지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하늘에서 쏟아지는 굵은 비, 도로에 물이 고이고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비의 강도는 시간당 5에서 10mm 수준입니다. 다소 빗줄기가 굵어지지만 우산을 쓰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곳에 시간당 30mm의 양으로 2-3시간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는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내렸다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물폭탄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강하게 쏟아져 짧은 시간에도 하수관이 역류하거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백 년 주기로 찾아오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잦아지며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한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땐 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내릴 때 야외 작업을 하거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렇게 호남 지역을 강타한 괴물폭우가 이제는 영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지금 남부지방의 폭우는 그쳤고 이제는 영남지방으로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는 그쳤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대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비가 그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사실 빨리 가서 복구를 해서 본인 살림살이도 그렇고 본인의 생활 터전을 빨리 복구하시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실 텐데요. 네. 근데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비가 이제 완전히 그친 상황이 아니라 잠시 소강 상태고 이번 주에 아마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빨리 현장에 복귀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하시거나 복구 활동을 하시는 중에 다시 비가 내려서 또 침수라든지 혹은 또 물에 의한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조금 여유를 갖고 완전히 비가 그친 이후에 복구 활동에 나서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많은 이제 침수 이후에 경향들을 보면 침수뿐만 아니라 사실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산사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건축물이 실제로 비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면서 붕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실제로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에도 좀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비가 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리 주민들 대피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리 대피하고 선제적인 대피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선제적인 대피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강우 패턴이 심야에 밤에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야행성 폭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밤에 비가 집중되다 보면 사실 야간 상황 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취침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강우 상황이라든지 침수 상황 또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제때제때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야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또 혹은 또 피난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많이 예보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전에 비가 내리기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대피를 시키고 또 최근 많이 얘기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피를 하더라도 재해약자,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재해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분처럼 빨리 대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선제적인 대피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비 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제적인 대피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인명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야간에 갑자기 대피해야 하는 경우가 이번 여름 들어 유난히 잦은 것 같은데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어떤 점을 좀 신경을 미리 써놔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간에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 당장 미리 사전에 대피하기는 어렵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 대피소의 위치라든지 또 해당 지역에 조금 더 고지대, 침수가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재해 약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힘으로 대피하시기 상당히 좀 어렵다면 본인이 조력해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연락처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집에서 대피할 때 가스나 전기 같은 부분들을 미리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그 집에 돌아왔을 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감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실 때 전기 또 혹은 가스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제 이 침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 배관이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파열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조치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러한 조치까지도 좀 해두시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 특히 무안공항에서는 1시간 동안 142.1mm의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이게 1년치 비해 11%가 단 1시간 만에 쏟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체감도 잘 안 되고 일반적인 치수 수준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치수라고 한다면 이제 배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수관의 배수 용량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 배수 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30년 빈도 혹은 또 이제 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 빈도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광주 지역에 찾아보면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83mm 정도가 최대한 이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당 지금 한 142mm 정도가 왔다라고 하면 이걸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고르게 비가 와서 이 우수관로들이 딱 고르게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수가 몰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비 양만 보더라도 사실은 있는 배수로를 충분히 100% 쓴다 하더라도 침수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달 폭우 때 경기 가평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보면 캠핑장이라든지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여기에 휩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142.1mm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는 대비할 시간도 없이 물이 들이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대피할 때 기억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순식간에 사실 비가 갑자기 이제 물이 차는 우리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계곡에서 물이 내려올 때도 강물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점점점 물이 이렇게 차는 개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거의 물 벽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대부분 이제 그 침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지역적으로 도심 내에서도 침수를 겪을 때도 뭐 무릎 높이 정도 차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내 허리까지는 또 시간이 얼마큼 걸릴 때 이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고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수위에 상관없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이 대피를 하실 때 충분한 여력이 없다면 먼 곳까지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기가 어렵다면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뭐 지붕이라든지 혹은 또 1층이 아닌 다른 층으로 빨리 올라가셔서 물에 휩쓸리거나 침수되는 상황들을 빨리 모면하시는 것들이 가장 일단 1차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물살의 깊이가 성인의 무릎 정도 높이만 돼도 사실상 걸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피를 할 때 정상적인 어떤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이게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침수 상황 같으면 한 무릎 이하 한 정강이 정도까지만 물이 차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걷던 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걷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걸을 때 물의 저항 때문에 사실은 또 속도도 굉장히 느리지만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높이까지가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발이라든지 발목 정도 잠기는 상황도 사실 이미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생각하시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당 결국에는 좀 배수 능력을 높이는 등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가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근본적으로는 우수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량을 더 늘리는 것들, 또 그리고 기존 인프라의 어떤 이 빗물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침수에 대한 대비하는 인프라를 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는 사실 10년, 20년 그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안전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침수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이런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뭐 빗물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힘 같은 것들을 빨리 제거해서 그 지역의 일시적인 침수를 해소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중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배수관로라든지 빗물바지를 정확하게 정비해서 있는 우수관로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하차도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하차도 침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부분들, 혹은 또 반지하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저지대 이런 지역의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또 치명적으로 어떤 위험에 닥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대피하거나 또 위험 상황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의 대피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방법들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폭우가 내리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잠기기 때문에 모두가 구조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자, 경찰이나 소방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자세로 이런 그 구조의 손길이 기다리는 게 바람직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제 산에 인접해 있는 이런 곳, 고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 물론 침수 피해도 있지만 산사태 피해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면이라든지 산림 인근 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누군가가 와서 대피하라고 하기 전에도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실 필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침수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피가 어렵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 요청 등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제 고립이 되는 상황들을 대비해서는 충분히 이제 식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일단 비상식량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보온이 가능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만약에 고립된다 하더라도 구조가 될 때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대피 방법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산사태가 굉장히 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사태 징후를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또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좀 민감하게 알아채고 대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산사태의 징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땅이 쩍 갈라지는 소리라든지 굉음이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산에서 큰 울림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산사태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았는데 나무가 이제 흔들리다거나 혹은 또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또 산의 사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산사태의 어떤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산사태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 그 시간대마다 산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딱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에 가깝거나 또 사면에 인접한 주민분들께서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의 비가 온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피를 한다거나 또 이런 위험 상황들을 주변에 알리는 것들, 이런 행위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산사태의 범위 바깥에 한마디로 사면에서 인접하지 않은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또 산사태가 막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흙이 이제 휩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멀어지는 쪽으로 아래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쓸려 내려오는 흙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려 내려오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대피를 하라고 하거든요. 측면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쓸려 내려오는 쪽에 그 영역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비무환이다라는 말이 이제 절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경남 산청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포함해서 영남 지방은
지난번에 산불이 또 났었고 나무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폭우가 지금 2차례 내리는 상황 아닙니까? 추가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네, 이미 뭐 이를테면 이전에 이제 7월 중반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산청 지역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3월에 발생했었던 이 산불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요, 실제로 산사태 지역과 이전의 산불 피해 지역이 일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분석으로 보면 산사태 피해 지역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의 어떤 이제 위험성이 취약한 것이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임시 복구 같은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7월 중순에 산사태가 1차적으로 일어난 곳들은 아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가 다시 집중된다면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그 이전보다 더 높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있는 주민분들은 또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비 오는 날일수록 가장 또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자동차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럽다 보면 운전할 때 안전거리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만약 주행 중에 도로가 침수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 중에도 침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상황, 또 침수뿐만 아니라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도로가 침하된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저속 주행하시는 것들, 또 그리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운전하는 것보다 2분의 1의 속도, 그리고 안전거리는 2배 이상 확보를 한다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앞차라든지 본인 차가 침수되는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서가는 차들이 바퀴가 어느 정도 침수가 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 차도 이 정도 침수됐겠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바퀴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지면으로부터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잠기면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차가 바퀴가 한 절반 이상 혹은 또 3분의 2 이상 물에 잠겼다면 이걸 계속 주행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회하셔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회가 어렵다면 차량을 멈추시고 빨리 차량 밖으로 나오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행동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시에서 특히 맨홀을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이 맨홀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빠짐 사고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맨홀 자체를 우리가 알고 식별하고 빠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물 웅덩이, 한마디로 이제 탁한 물 웅덩이가 형성돼서 침수가 된 상황에서 사실 바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빠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웅덩이 이런 것들은 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오늘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 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정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틀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주요 기업의 주가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상당히 양보했다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개장했는데요.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6% 내린 3,114.27포인트에 개장했고
코스닥은 0.13% 오른 777.83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충격, 그리고 주말 사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함께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주말 사이에 1,4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급락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11.4원 내린 1,390원으로 개장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자,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 묘역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됐는데요. 61.7%의 지지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 대표는 곧바로 첫 일정으로 호남의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농민들의 복구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에 희생한 호남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대표는 또 신임 사무총장에는 3선의 조승래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4선의 한정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정 대표는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한정혜 의원의 임명에 관련해서는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다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소개하면서 한정혜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서울 동작동 현충원 묘역을 찾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이 특검을 통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이 과연 권력을 가진 사람, 관건을 가진 사람, 대기업의 힘을 가진 사람, 큰 조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냐? 아니면 개개인의 한 사람의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과 상식과 인권이 보호받는 게 법이냐. 지금 특검이 그 완전히 구족 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의 사건 만들기 특검을 하는 거가 아니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지금 이 재공천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 조직이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거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한 개인으로서 민간으로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 제 케이스예요. 이 강혜경이가 한 18가지의 범죄 행위로 돈을 빼돌립니다. 돈을 빼돌리고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관여 해서 대선 개입 뇌물죄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김대엽은 병력 비리 1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혜경은 16가지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는 부당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특검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붉은색의 폭우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영남 해안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야행성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남 무안에는 3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시간당 강우량도 최고 140mm 안팎으로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충북에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의 소나기가, 모레는 중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폭염특보는 일부 중북부를 제외하고 해제됐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